어제는 부산 사투리로 인사하는 한마디 말씀을 했었는데, 오늘은 저의 고향인 안동에서의 그 말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동에 살다가 서울에 가서 사는 손자가 자기 할머니에게 인사를 합니다. 전화로. 할머니, 안녕 하십니까? 그렇게 인사를 해야 될 경우에 그 말을 세 마디로 줄여서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몇 년 전에 어떤 사람이 저에게 물었어요. 잘 생각이 안 났습니다. 대답이 할매있겨. 그래 하면 된대요. 듣고 보니까 그럴듯해요. 지방마다 인사하는 것도 그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의 할머니를 부를 때는 님자를 붙입니다. 지금 당신의 할머니께서는 병원에 계신다니 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할머님, 아버님 이렇게 묻고, 자기의 할머니를 상대에게 소개를 할 때는 할머니라야 옳다고 합니다. 그만큼 님자를 붙임으로써 상대방의 어른들을 존경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요. 그런 말들을 하면은 겉으로는 그러네요 하면서 속으로는 에이고 뭐 요새 바쁜 세상에 그렇게 님자를 붙이고 안 붙이고 그런 걸 따질 새가 어디 있습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소통만 되고 뜻만 전달되면 되지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내가 해야 될 말, 또 제3자에게 전해야 될 때의 말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말에는 존경이나 낮춤이나 상대방에 대한 예의 등의 뜻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죠. 정확한 언어를 쓰고 그럼으로써 그 용어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하는 사회가 형성되었을 때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사회도 안정성을 기약받을 수가 있습니다. 작금의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용어의 정확한 해석이나 전달이 그릇되게 전해질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느 나라, 어느 지방에서든지 갈등과 시비가 끊어지지 않고 사회의 혼란상이 가중된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불교 사회, 특히 화두선을 참고해야 된다고 하는 가나선의 부분에서도 그 용어 선택 또는 뜻의 전달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한국 불교 최대의 종단이라고 하는 조계종에서 특히 선어에 대해서 선어록에 대한 뜻을 바르게 이해 못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수행도 제대로 되지 못하는 상황을 종종 느끼게 됩니다. 가장 절실한 용어 중에 하나가 조계종, 중국 불교에서의 조사선은 승려들이 수행을 해서 주창하는 방법이 조사선이죠. 열애선은 부처님께서 공부한 방법을 따라가는 것을 열애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자기들의 독창적인 수행 방법을 열애선보다가 우위에 두는, 어쩌면은 모순이 많다고 할 수 있지만은 자기 자신들 생각으로는 현실적 상황에서는 자신들이 창안한 화두 참구법이 어쩌면은 인도에서 있었던 부처님의 수행 방법보다는 더 현실적이고 강렬한 힘을 갖고 있다고 하는 자부심 속에서 열애선을 우위에 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두선을 하는 입장에서 최대의 목적은 깨달음입니다. 그것도 크게 깨닫는 것으로서 법칙을 삼는다. 대오로서 법칙을 삼는다. 그러면은 대오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서 수행을 할 것인가? 크게 깨닫는다. 일단 깨닫는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어떤 것을 어떻게 알아야 깨닫는다고 말을 하고 또 크게 깨닫는다고 하는 뜻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이해를 하면서 수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 대오하지 않으면 인정을 안 하는 것이 화두선의 큰 법칙입니다. 서장이라는 그 책에서도 대해는 말합니다. 중간에 조금 깨달아서 크게 깨달았다고 착각을 하면서 또 그 과정에서 신통이 생겨가지고 안전자리에서 허공에 빌빌 돌 정도로 기묘한 신통력을 발휘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깨달음이 태양의 빛이라고 하면은 반딧불만큼도 못한 아주 적은 깨달음에서 나와진 행태다. 그 정도로 대오를 가장 희망적인
또 결정적인 법칙으로 삼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화두선어세의 깨달음의 준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의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수행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런데 일부 어록에서는 크게 깨달은 사람이 살아가는 생활 양태는 어떻게 나와지는가? 거기에 대해서 배고프면 밥 먹고 고단하면 쉬는 것이다. 참 쉽고도 멋진 말이죠. 어느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보편 타당성의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조금 공부를 한 초학자들은 그 결과적인 말만 듣고 흉내를 냅니다. 배고프면 밥 먹고 고단하면 쉬는 것이 크게 깨달은 사람의 일상생활이다. 그러면 시원하지요. 더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을 내는 것은 망상에 속한다. 그렇게만 알면은 더 이상 수행을 해서 얻어야 될 것이 없고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도리어 망상이다. 그러니까 그것만 잘 알면은 깨달은 사람의 생활 자세다. 그러면 그런 선객이 있을 경우 그런 생각이 지속적으로 생각이 나고 거기에 때로는 회의를 가지고 이심을 하는 생각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 생각에는 대오 크게 깨닫는다는 그 개념 정의가 내가 누구인가 또 몰랐던 화두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심을 하다가 크게 깨달았다. 그렇게 하게 되는 원천적인 문제는 생명의 근원과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 수행하게 되는 근본적인 물음이 화두라고 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출발점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 근원을 진리라고 하고 그 이치를 깨닫게 되면은 언제나 불안감이 없는 만족한 상태에서 고마워하고 평화를 유지하게 되는 멋진 삶이 전개가 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힘이 들어도 잠이 와도 애쓰는 것이 정진을 하는 목적이 아닙니까?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알 수 없는 화두의 뜻을 알려고 하는 그것이잖아요. 그래서 얄팍한 마음으로 자신을 위로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대오한 선사들의 그 말씀에 쏘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대오를 법칙으로 삼고 수행을 하다가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밥을 먹을 때의 마음가짐이 어떠할까?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봅니다. 일반 사람이나 공부를 조금 했다고 하는 수행자들도 때가 되면은 식당에 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메뉴를 골라서 허기를 채우죠. 잘 먹었습니다. 얼마짜리를 그렇게 생각하고 나오겠죠. 허나 깨달은 사람이 식당에 가서 고향을 하는 자세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식사는 생명을 부지시켜주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력을 북돋아주는 큰 재료가 되지요. 그렇게 됐을 때에 깨달은 이가 대하는 식사에 대한 것은 전혀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존재의 근원에 대해서 생명의 실상에 대한 무릎이 바로 참선이라고 하는 그 자세였기 때문이죠. 생명, 소중하지요. 그것을 받쳐주는 것은 음식입니다. 그러면 그 식당을 경영하면서 기름에 튀기고 물에 손을 넣고 칼로 요리를 하는 그런 몸짓을 하는 모든 분들 얼마나 고맙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종업원들 또 더 나아가서는 쌀을 길러낸 농부 또 기름, 땅, 공기 밥 한 그릇으로서 우리는 허기를 채우지만은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온 여러 가지 물질과 그 어렵고 힘든 과정을 깊이 있게 따라가 보면은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듯이 생각이 되었던 산유국에서 일하는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고마움을 표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유전에서 그 더운 곳에서 원유를 파내서 우리나라에 수출을 해서 또 정유를 가르고 이런 많은 손길이 있었잖아요. 그런 생각이 미치게 되면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또 곡식을 길러내게 되는 땅, 물, 공기, 비료 전체가 귀중한
생명성과 동격이 될 수가 있다는 생각에 이르렀을 때 무엇을 불평을 하고 고맙지 않은 부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옛날 얘기를 많이 들은 중에 하나가 어떤 스님이 절에 찾아가는데 노스님이 헐레벌떡 뛰어 내려온다고 했잖아요. 스님 어디 가십니까? 콩나물이 하나 물에 떠내려와서 그걸 건지려고 한다. 단순하고 짧은 얘기지만은 옛도인의 살아가는 생활 양식을 그렇게 표현을 했지요. 콩나물 하나를 내 생명처럼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생활 양태. 그렇게 된 정신 상태를 분명하게 확보한 그것을 우리는 대오라고 할 수가 있다. 흔히 한국 불교 사회에서 깨달음을 이루었다 그러면은 깨달음의 내용을 신비성에 많이 초점을 맞추고 또 옛날 중국 선사들이 행했던 좌탈인망, 앉아서 죽고 서서 죽고 심지어는 물구나무를 서서 마감을 한 선사도 있다. 이러한 이상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그 말씀을 많이 법문이라고 하는 상태에서 하고 듣고 그러다가 보니까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우리와는 다른 그 어떤 모습으로 살고 마감할 때도 그런 신비스러운 모습으로 죽는 것을 우리는 은근히 가상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크게 깨달은 선사가 살아가는 모습은 걸림이 없어야 된다. 평소에 금기시 되었던 것을 막행막식 함부로 행하고 음식도 이것저것 먹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대자유인이라고 하고 크게 깨달은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짓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참선을 한다고 흉내내는 승려 중에 그런 이가 많아요. 그러면서 내세우는 대상이 경허 스님이잖아요. 종단에서도 경허 스님이 한국 불교를 그 중에 한국선을 새롭게 한국 사회에 전파시킨 거룩한 분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스님이 행해왔던 살아가는 모습을 거룩하게 바라볼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어서 내세우는 인물이 원효 대사잖아요. 원효. 해골바같이 물을 먹고 나서 크게 깨달아가지고 중국에도 안 가고 요석공주를 만나서 아들을 낳고 그러다가 무해라고 하는 박바가지를 짊어지고 목탁을 치면서 저작거리에서 노래를 부르고 다닌 그렇게
자유스럽게 산 스님이 대오를 이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도 있습니다. 경어 스님이나 원효 스님에 대해서 개인적 깨달음으로 인해서 자유분방하게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산 것은 개인에게는 상당한 자유를 누렸다고 하겠지만은 스승이라고 하는 모범을 보이면서 불법이 세세생생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가르침의 입장에서 보면은 잘못된 부분이 많다고 생각되잖아요. 그래서 극과 극의 평가가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선언에서 사는 사람들의 의식 구조가 막행막식을 해도 대오를 한 사람에게는 미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언어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오류가 오늘날의 한국 선불교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깨달음, 대오로서 법칙을 삼는다고 정의를 내린 하두선에서의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조계종 수행자들은 그저 껍데기 말만 따라서 수행을 지금까지 해왔고 그 내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해를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소홀해졌기 때문에 상당한 피해단을 안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또 선에서는 그러한 용어에 대한 의미를 크게 정의를 내리는 그런 것을 어느 부분에서는 금기시하면서 오로지 알 수 없는 화두에만 매어 달리면은 대오할 수 있다. 이런 막연한 수행 방법의 지침을 고수하는 것도 하나의 큰 허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크게 깨닫는다. 무엇을 어떻게 또 크게 깨달은 사람이 살아가는 평소의 생활 패턴은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는가, 그런 데 대한 토론이나 용어 이해에 대해서 그저 지나가는 뜻이 수용을 해 왔었기 때문에 무엇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걸망만 지고 선원에 가서 눈만 감고 있다가 해접이나 받아서 동남아 여행을 산철에 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은 공부가 안 됩니다. 마음이 조금 가라앉을 결제 중에 있다가 해제되면은 호주머니에 돈이 생기니까 좋다고
놀러 다닙니다. 그러면은 그나마 안정이 되었던 마음이 흐트러져서 도루묵입니다. 그렇게 되는 상황인 줄을 모르고 첫째 때는 해제가 되기만을 기다리는 그 상황이 자기 점검을 제대로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다니는 것이 말을 많이 하고 도반들과 어울려서 소문난 식당이라 돌아다니는 것이 크게 공부에 방해된다고 하는 자각심이 일어도 막상 공부해보면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자기 향상도 없고 화두산매도 쉽게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스님은 그에 대한 방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공부하는 스스로 승려들이 자기 문제가 무엇인지 공부가 안 되는 그 까닭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정진에 애를 쓰지 않기 때문에 해결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